그린리버 사건 수사본부의 수사관이었던 맷 하니는 한 용의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전력이 하나둘이 아니었는데요. 1980년에는 성매매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불구속되었고, 1982년에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았는데 이후 이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또 1984년에는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여성 경찰관에게 접근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통과 이후에 석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1983년에는 마리 말바라는 여성의 실종과 관련하여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신문받은 적이 있었던 이 남자, 바로 게리 리언 리지웨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석연치 않은 사실들은 더 드러났습니다. 시애틀의 성매매 여성들 증언에 따르면 그는 희생자들 다수가 사라졌던 곳 인근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으며 이곳을 출퇴근길에 거의 매일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전 부인은 그가 피해자의 시신들이 다수 발견된 불법 쓰레기 하치장 인근을 자주 찾아갔다고 증언했고요. 그뿐 아니라 트럭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게리 리지웨이는 희생자들이 실종되었던 날마다 비번이었거나 결근을 하는 등 그날들의 행방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1987년 4월 18일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를 체포하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다만 그의 신체 샘플을 채취하고 그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린리버 킬러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실종과 시신 발견은 더욱 뜸해졌고 수사본부는 이러한 사건의 급감이 연쇄살인범이 다른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당시 급증했던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등이 의심스러운 지역이었는데요. 사실 이 무렵 대도시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은 어디든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다만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간접적인 수학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하와이의 호놀룰루, 캐나다의 밴쿠버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던 연쇄살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그 관련성은 부인되었고요. 한편 이 시기에 윌리엄 제이 스티븐스 등 다른 용의자들이 등장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엄청난 비용, 방대한 자료, 수많은 증거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린리버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991년 여름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킹카운티 경찰은 1984년 3월 21일 실종된 신디 스미스가 사실상 이 연쇄살인범에게 마지막으로 희생된 피해자였으며 이후에는 살인을 멈추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1982년 최초로 발견된 웬디 커필드가 최초의 희생자도 아닐 것이란 견해가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사건 발생 9년 후 최소 50명 전후의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이 사건, 수사 예산으로만 1,500만 달러가 사용되었음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그린리버 연쇄살인 사건은 이제 미국 최대의 미제살인 사건으로 남은 채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조지 레이처트는 주변 상황이 이처럼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 그린리버 킬러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을 통해 만난 희생자의 가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1982년 실종되어서 1988년 5월 30일에 시신으로 돌아온 15살 소녀 데브라 에스테스의 장례식에서는 그녀의 관을 운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본부가 해체된 이후 1997년 11월부터 킹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임명된 데이브 레이처트는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이 사건을
기필코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사본부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과학 수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법의학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DNA 분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샤 체프먼, 오파 밀스, 그리고 캐롤 크리스텐슨의 시신에서 발견된 아마도 살인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실험실로 보내졌고, 예전의 수사 당시에 용의자들로부터 채취했던 채모와 타액 등의 신체 샘플도 오랫동안 그냥 처박혀 있던 증거보건실을 떠나서 유전자 감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데이빗 레이처트는 드디어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들이 용의자들 중 한 명의 신체 샘플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게리 리언 리치웨이,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수사망을 피해 다녔던 바로 그였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게리 리언 리치웨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49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9살에 워싱턴주로 이사해서 시텍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인 토머스 리치웨이는 버스 운전기사였고, 어머니 메리 리치웨이는 제이시페니의 영업사원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특히 집안을 꽉 휘어잡고 남편과 세 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타입이었다고 하고요. 진한 화장을 하고 몸에 꽉 끼는 짧은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외양을 어필하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백화점 영업사원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게리 리치웨이는 어린 시절에 야뇨증을 앓았던 오줌 싸기 아이였는데요. 게리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욕을 주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게리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함께 동시에 성적인 끌림을 느꼈다고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토머스는 성매매 여성들을 더러운 존재라고 어린 게리에게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끊임없이 성매매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자라난 게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학대하는가 하면 16살 때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6살짜리 아이를 꼬드겨 숲으로 데려가서 그 어린이의 몸에 칼을 찌르기도 했답니다. 간까지 손상되었음에도 목숨을 건진 이 소녀는 자신을 찌른 범인을 가려내지 못했고, 그렇게 게리는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서 베트남전을 경험한 게리는 군복무 시절 아마도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는 한편 성매매에 중독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그는 첫 번째 결혼을 했고요. 군 전역 후에는 경찰에 지원했지만 떨어지고 캐너스 트럭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빠르게 실패로 결론이 났고, 그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마샤 윈슬로란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 기간 동안 게리 리치웨이는 맹렬하게 교회에 빠져들었는데 두 군데 교파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다녔고, 하루 종일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리저리 전도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열성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살인 행각 이전에 자신의 어떤 모순된 정신세계와 이 세상을 좀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매달릴 대상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80년부터 81년에 걸쳐서 두 번째 결혼 역시 파탄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이 무렵 게리는 앞서 언급했던 성매매 여성과의 폭행 사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982년부터는 그린리버 일대를 중심으로 성폭행 후 교살되어 사망한 시신들이 등장했죠. 이렇게 보면 게리 리치웨이의 주된 범행 대상이 성매매 여성 또는 그가 그냥 성매매 여성으로 생각한 여성들이 된 것은 범행 이후에 그녀들이 발각될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보다는 그저 그의 분노를 발산할 대상으로서 자신의 어머니, 전 부인들, 그와 유사한 어떤 여성들에 대한 증오와 격정에 기인한 부분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1982년과 83년에 집중되었고 84년 이후로는 급감했는데, 게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같은 곳에 거주했고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같은 이웃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인을 멈추었다는 것은 그의 살인이 어떤 시기적인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980년 7월 17일에 두 번째 부인인 마샤 윈슬로가 게리를 폭력 혐의로 고소한 이후 나흘 뒤인 7월 21일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1981년 5월 27일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이혼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에 거의 모든 사건들이 발생했죠. 게리 리치웨이 스스로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부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녀와 결혼 생활 중에 그렇게까지 성관계에 집착했다고 하니까 이혼 이후의 어떤 상실감 때문에 성매매에 더 몰입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신의 어떤 필요와 분노의 감정이 결합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의 혐의는 유전자 감식으로 뚜렷해졌고, 2001년 11월 30일 퇴근길에 게리 리언 리치웨이는 그의 유전자가 확인된 3건의 살인, 마샤 체프먼, 오팔 밀스, 캐롤 크리스텐슨, 그리고 정황에 따라 추정된 1건의 살인, 신시아 힌즈, 즉 단지 4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혐의를 완전하게 부인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가 일했던 캐너스 트럭 공장에서 사용되는 스프레이 페인트에 포함된 특수 도료 성분이 시신에서 미세하게 발견된 3명의 피해자, 즉 데브라 보너, 웬디 코필드, 데브라 에스테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이 특수 도료 성분은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리는 이 3건의 살해 혐의 역시도 모두 부인하는데요. 이때 킹카운티 검사인 놈 멀랭에게 게리 리치웨이 변호인단의 플리바겐, 즉 사법거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놈 멀랭 검사는 사실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사형제도를 지지해온 인물이었고, 게리 리치웨이를 기소한 이후에도 사형 판결과 관련해서 피고인과의 거래는 일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7건의 살인사건에서 게리 리치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판결을 받는 데는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즉 검찰 쪽의 승리가 거의 확실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실 그 플리바겐 제안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유죄가 나올 7건의 살인사건의 결말은 게리 리치웨이를 전기의자에 앉게 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40여 건에 달하는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시신들도 있었지만 아직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신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렇다고 게리 리치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죄를 인정하게 하고 아직 찾지 못한 시신들을 찾아내서 가족에게 돌려줄 수는 있을 것이었죠. 놈 멀랭 검사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받고 3주간 이 문제를 심사숙고했습니다. 데이빗 레이처트 보안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를 통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생각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 원칙이나 당시 대중의 여론과는 맞지 않았음에도 그는 마침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놈 멀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게리 리치웨이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들, 희생자들의 유족의 얼굴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선택이 정당하게 그 희생자들의 유해를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게리 리치웨이는 검찰 측과 합의하게 됐고, 그 내용은 사형 판결을 피하는 조건으로 모든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자백할 것과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서 자백했고 71명의 여성들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그 사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증거를 찾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48건의 살인 혐의만이 검찰에 의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페미 아벤트, 에이프릴 버트램, 마리 말바 등의 시신을 찾는 일에 협조했습니다. 킹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48명의 희생자의 가족들은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게리를 증오했고 욕설을 퍼붓고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16살 나이에 살해당한 린다 룰의 아버지 로버트 룰은 게리 리치웨이에게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했던 짓에 대해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리는 그를 응시하다가 울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반성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보여주기 힘든 어떤 고결함 앞에서 분명 게리 리치웨이는 당황했을 것이고 놀랐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왜 언제나 피해자의 가족이어야만 할까요? 아무튼 2003년 12월 18일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게리 리치웨이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이 배제된 48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2010년 12월 리베카 마레로의 유해가 또 발견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미 게리 리치웨이가 자백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던 건이었죠. 그는 해당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고 2011년 2월에 또 한 번의 종신형이 선고되어 총 49번의 종신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범죄학자들에 의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전형,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게리 리치웨이는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주립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실화 사건 파일, 게리 리치웨이의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